당신에게도 단 한 번의 친밀함이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찬란하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느닷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나는 늘 가족과 친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참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준호 가명과 초등학교 입학 전 우리는 창민 가명 가족과 운명처럼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공원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모래성을 함께 쌓은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창민의 손등을 툭 치자 둘은 금세 웃음꽃을 피웠고 나는 그녀 창민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레 하나가 되었습니다. 봄바람 부는 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며 아이들은 앞장서고 어른들은 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수영장에 모여 튜브를 띄우고 물장구를 치며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걸으며 두 가족은 소풍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겨울에는 두 집이 번갈아가며 준비하는 김장 행사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 저녁이 되면 우리는 그녀의 집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맑은 밤하늘 아래 별빛이 우리 위에 쏟아질 때 소주는 한 잔, 두 잔 비워지고 어느새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이 많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곧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문의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비친 남편과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방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은 늘 한결같이 다정했지만 그날은 어딘지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날카로운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녹화해둔 영상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육아 정보 교환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로 하면 아이가 더 좋아할 거야. 라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당신은 항상 섬세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섬세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더는 부모 사이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단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캘린더 속 일정은 모두 아이들 일정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커피 타임, 점심 식사, 심야 통화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아이가 무심코 건넬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창민 어머니가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아이는 그저 엄마 걱정하지 마요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나는 숨어서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운 주방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일으킨 파문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고 그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단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자만심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날 나는 커피 잔을 한 손에 들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문득 등골이 오싹해왔죠. 문이 열렸고 남편과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눈길이 마주치는 찰나 나는 이미 두 사람의 의도를 읽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처음 그녀의 징후는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보내던 평범한 가족 단톡방 메시지에서 이모티콘 하나가 사라졌고 남편에게 남기는 응원 메시지도 어느새 짤막한 힘내 한마디로 바뀌었죠.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지만 그 시작이 작은 금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포크를 들고 있지만 마음은 저마다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나는 국을 뜰 때마다 의도치 않게 손이 떨렸고 남편은 대화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미묘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내게 더 큰 쓸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매일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상처를 안고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말은 늘 간절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역시 어릴 적 외로운 환경에서 자라 따뜻한 온기를 찾고 싶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가까워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달콤함이 곧 덧침을 몰랐습니다. 친구라고 가족 같다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은 끝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관계가 가장 쉽게 깨진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벽 속에 울려 퍼지는 듯 느껴집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린 그녀의 마지막 웃음과 남편의 다정한 속삭임이 섞여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파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기록이 아니라 가늘게 남은 불빛을 쫓는 한 가족의 잔혹한 시간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까요? 그리고 그 불씨는 결국 어떤 파국을 낳았을까요? 사람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무너집니다. 남편과 그녀의 관계를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나는 나 자신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의심하는 감정은 죄책감과 공포를 동반했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점점 낯선 언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착각으로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자주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언제나 회의가 길어졌어 혹은 창민이 엄마랑 아이 문제로 이야기 좀 했어라는 말로 포장됐습니다. 그 말은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문제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셋이 함께 학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도 마침 외출한 김에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다 우연히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그녀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장면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키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셔터를 눌렀고 그 찰칵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 과연 현실인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잘 있었어? 응, 잘 놀았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나는 남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 눈빛, 그 어색한 미소, 그 미소 안에 감춰진 감정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우리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점점 더 많은 장면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족 단체 모임에서 그녀가 남편을 향해 짧게 터뜨리는 웃음소리, 남편이 그녀의 아이에게 유난히 살갑게 말을 거는 장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만 흐르던 미세한 공기. 그 공기는 내가 껴들 수 없는 따로의 공간 같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잠시 샤워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진동으로 울리는 메시지 알림,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갔습니다. 오늘 그때처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요. 보낸 사람은 저장된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되어 있었고 그 번호는 내가 기억하던 그녀의 번호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차가운 감정이 목을 타고 올라와 그대로 나를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레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 위 수저를 정리하며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그냥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해요. 조용한 곳에서. 그녀는 짧은 정적 끝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침착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괜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을 당신만의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 당신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어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깔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인지 당신도 알잖아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내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절실한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날의 하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내려앉는 하늘 아래 나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가 경계였고 어디부터가 무너진 걸까?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해야 했고 그녀와 아무렇지 않게 마주쳐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는 이제 두 사람이 공유한 비밀로 조용히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기댄 착각이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침묵을 선택한 걸까요? 진실은 때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눈을 감고 싶어도 귀를 막고 싶어도 그날은 옵니다. 나에게도 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그녀와의 대화,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나의 몸과 마음은 그 진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목격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있어 늦고
나는 일찍 퇴근한 날이었죠. 마침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 장을 보러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평소 남편이 즐겨 찾던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단골 직원조차 남편의 커피 취향을 기억할 정도였죠. 나는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며 매일 정리나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입구를 열자마자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들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핸드백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그 소리에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그녀는 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설 탐정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 선택이 내 가정을 지켜줄지 더 무너뜨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더는 내 감정만으로 이 진실을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리포트를 건넸습니다. 지속적 만남이 의심됩니다. 식사, 카페, 모텔 시간대는 대부분 낮. 그 문장은 짧았지만 나에게는 벼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보다 숨고 싶은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거실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날 대화는 짧고 조용했습니다. 당신, 그녀랑 사랑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위로였어. 그럼 지금은? 그는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 조용해서 더 잔인한 고백을 듣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아이의 아버지, 내 인생의 반쪽이라고 믿었던 그가 지금 이 순간 나와 아닌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걸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 아이, 우리의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야. 그 책임, 당신이 질 수 있겠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은 내가 처음 본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갈등도, 그리고 어쩌면 사랑도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이가 잠든 뒤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우린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 그 질문에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갈 뿐. 며칠 후 그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날을 위해 있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 남편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문을 닫지도 못한 채 거실로 비틀거리듯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더 잔인한,
끝을 향한 시작.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싸움에서 무너질 사람은 나 아닌 그들이 되어야 한다. 그 아이는 결국 태어날까요? 나는 남편과 끝을 맺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요? 무너지는 소리는 항상 조용합니다. 그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부스러지는 거죠. 그래서 더 아픕니다. 나만 알고 나만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말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란 게 다 말라버린 듯 그저 공허한 심연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꼈고 그녀는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유령처럼 조용했고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요즘 말이 없어?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어른들도 말 대신 생각할 때가 있어.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한때 나는 남편을 믿었고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짓밟힌 지금 나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존엄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며 속삭이듯 말했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하나 있고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변호사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신가요?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탐정이 주었던 사진과 리포트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배를 가린 코트, 남편과 나란히 걷는 골목, 함께 나오는 모텔의 출입구.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었습니다. 증오로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동요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나는 서명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둘 다 받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준호에게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고 이별이란 단어가 상처가 될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가 앞으로는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그 작은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걸 보며 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왜? 엄마랑 아빠 싸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호는 엄마랑 아빠 둘 다 똑같이 사랑받을 거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겠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는 낳을 거야. 그럼 너는 책임질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그래야겠지. 나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한테는 너라도 제대로 된 부모가 돼줘.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남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준호의 아버지일 뿐. 더는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그녀와 살았고 그 아이의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힘들어. 아기가 너무 어리고 그녀도 불안정해.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허탈함. 그가 망가뜨린 가정,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끝내 책임지지 못한 또 다른 아이. 그건 결국 그의 인생 전부가 후회로 이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펜을 들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감정, 내 분노, 내 슬픔, 그리고 내 각오. 그 글은 나만의 기록이자 언젠가 준호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너진 관계, 그 잔해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들이 만든 새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또 한 번의 배신이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진실을 당신은 견딜 수 있을까요? 한 번 무너진 사람은 그 잔해 위에 다시 가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두 번째 사랑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남편은 그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창민이와 그녀, 그리고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 모양은 가정이었지만 그 안은 시작부터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빨리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우는 신생아, 예민해진 창민이, 그리고 아이를 안고도 휴대폰만 바라보는 남편. 남편은 돌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보다는 조력자를 자처했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왜 우리한테 온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던 겁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남편은 점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말 대신 한숨, 대화 대신 냉기. 서로의 방은 점점 멀어졌고 아이 울음소리는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나는 그런 둘의 소식을 의외의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창민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요즘 창민이가 수업 중에도 자주 울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머님 알고 계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한 나였지만 창민이의 눈물은 내 아들 준호에게도 곧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같은 반, 같은 운동회, 같은 소풍 속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창민이가 그러는데 창민이 엄마가 많이 아프대. 나는 아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2시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나 진짜 뭘 한 걸까? 그 집도 이제 끝날 것 같아.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그녀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또다시 도망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아이들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창민이는 다시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고 남편은 신생아를 돌보는 책임에서조차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는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준호를 보러 가도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준호 앞에서 아빠 흉내를 내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두 번째 상처에 먼저 책임을 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움과 후회, 자책이 한데 뒤섞인 표정. 하지만 그건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곧 그녀와도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양육권은
그녀의 가족에게 넘어갔고 남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아버지의 존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생일날 문자 오는 사람. 그것이 아이에게 남은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사랑 노름으로 상처 주지 않겠다고. 내 사랑만으로 충분히 단단하게 키우겠다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경계 없음이었습니다. 우리 두 가족이 너무 가까워졌고 그 속에서 의심 없이 허락했던 작은 틈들이 결국 큰 균열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도 남편도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 서로를 감당할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 감정의 파도는 두 가정을 삼켜버렸고 그 파편은 아이들에게까지 흩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은 사랑은 폭력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되 남겨진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이기심일 뿐입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이와 눈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준호의 미소는 내가 이겨낸 시간의 증거이고 내가 버텨온 슬픔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그 끝엔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이 떠난 자리, 무너진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남겨진 잔해 위에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책임뿐입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놓고 떠났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 나는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죠. 그녀 결국 아이를 두고 떠났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번째 아이, 그 작고 여린 존재가 세상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날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끔 입원 중 그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죄책감에서 도망친 거였어. 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창민이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 둘째 아이는 시설에 위탁될 뻔하다가 결국 그녀의 여동생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균열이 여러 집안을 휘감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자꾸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은 피곤해 보였고 조금은 비워진 눈동자였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해도 됐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현실로부터 도망칠 구원으로 여겼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들 잘 있지? 혹시 나랑 준호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나는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행복해. 그걸 흐트러뜨릴 생각 말아줘. 그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SNS 계정은 사라졌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 번째로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창민이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생일 파티에 우연히 어머니 손을 잡고 온 아이. 그는 예전보다 훌쩍 자라 있었고 나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엄마.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냈니? 그 순간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외롭게 버텨왔는지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창민이도 이제 가족 없어진 거야?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도 증오에 갇힌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버티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이 잿더미 속에서도 나와 내 아이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새 벽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들이지 않는 오직 나와 아이를 위한 공간. 작고 단단한 진짜 우리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가까움이 반드시 따뜻함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 친밀함 속에 숨겨진 욕망이 가장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찢어놓는지를. 그녀의 선택, 남편의 도망, 아이들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결국 폭력으로 끝난다는 것. 나는 매일 새벽 작은 일기장을 엽니다. 그날 있었던 일, 아이의 말투, 내 마음의 온도. 그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며 나는 비로소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감정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 옆에서 의외로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교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나는 문득 아이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한 남자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 아빠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전담이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 하나에 나는 뜻밖의 공감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전담인 사람. 그는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또 다른 생존자 같았습니다. 며칠 뒤 교실 앞에서 그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아이가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묘한 웃음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아이들 등하굣길을 함께 걷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인사부터 오늘은 도시락 반찬이 뭐래요? 숙제 도와주다 잠들었네요. 그런 소소한 말들이 조금씩 내 하루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참 의젓해 보여요. 혼자 키우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내게 대단하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참아왔던 무게가 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큰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네 사람의 밥상은 조용했지만 편안했고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는 느리지만 깊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준호가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 하고 묻더군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준호가 내 삶에 다시 따뜻한 바람을 허락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준호는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었고 나는 주방에서 차를 우려내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한때 무너졌던 우리 집에 다시 울리는 생명의 소리 같았습니다. 물론 불안이 없던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밤새 뒤척이며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번에도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나보다 더 천천히 다가왔고 내 두려움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은 꼭 격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꼭 뭐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가 서로의 평안한 하루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가슴 깊은 곳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가볍게 기대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창민이의 소식을 간간히 들으며 나는 여전히 그날의 선택들을 곱씹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함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의 딸은 어느 날 내게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모, 저희랑 자주 놀아주세요. 우리 아빠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나는 그 카드 속 삐뚤빼뚤한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 관계가 단지 회복이 아닌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다른 추억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아픔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준호는 어느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고 나는 그 변화에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예전의 불안과는 조금 다른 온도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파괴된 삶 위에 다시 삶을 세웠고 그곳엔 작은 웃음과 따뜻한 기척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기 마련이지만 그 끝이 반드시 완전한 닫힘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끝은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 나는 한동안 거울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누군가의 곁에 머무르며 살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들여다보았을까요? 남편과 그녀는 결국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혼했습니다. 그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너무도 허무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던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는 예쁜데 둘이 말이 안 통해. 그 여자는 늘 울고 있었고 내 남편은 그걸 감당 못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 감정은 그들이 아닌 나와 준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그녀는 나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도 남겼고 메신저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미안해요. 그땐 정말 감정이 너무 커서 눈이 안 보였어요. 아기는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나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너무 가볍고 이해라는 말은 아직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아직 미워해? 나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이젠 그냥 내 이야기에서 사라진 사람일 뿐이야.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에 감정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 준호의 시간만이 중요해졌을 뿐입니다. 나는 긴 머리를 자르고 오래된 친구를 정리하고 혼자서 첫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2명이 아닌 1명의 이름만 입력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이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죠. 여행지의 이른 아침, 나는 커피를 들고 낯선 골목을 걷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든 책 한 권의 첫 문장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는 책장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진짜 나로 살아야지. 여행을 다녀온 후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빠져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법 씩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친구와의 고민,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때때로 아빠에 대한 궁금증. 나는 그럴 때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기보단 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시간 속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은 나와 준호,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내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가끔 그녀의 아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아이는 아픈 곳 없이 자라고 있다 합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아이만큼은 어른들의 선택이 남긴 상처를 되도록 덜 안고 살 수 있기를. 모든 이야기가 정의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극도 아니고 용서를 강요하는 교훈도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한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무너뜨린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끝끝내 살아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어쩌면 당신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도 혼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